자, 안녕 들어갔습니까? 이번 시간은 448페이지죠. 지역 분석하고 이제 개별 분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가격 재원칙까지 이제 정리를 하셨고요. 가격 재원칙 안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원칙이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 두 가지를 축으로 놓고 대체의 원칙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이어 이용의 원칙에 대한 어떤 이제 판단 기준 이런 것까지 이제 정리가 좀 되시면은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처할 때 좀 무난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선생들이 내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그 원칙에 대한 13가지의 원칙을 다 지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실전에서는 꼭 그렇게 활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역 분석하고 이제 개별 분석에 대한 걸 정리하시는데 여기가 단원 비중은 상대적으로 분량은 작은데 시험상에서는 인용이 되는 부분이 좀 높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의 가치를 우리가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차상에서 이 분석은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지역 분석이라는 거죠. 이 지역 분석을 보시면요. 대상 부동산은 어떤 지역에 속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용도를 중심으로 이제 형성된 지역. 그러니까 주거 지역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상업 지역에 있느냐, 또는 공업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지역 특성이 부동산의 가치에 이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매개로 거기 보면 표준적인 이용 및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작업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고 뭐를 판정하냐면요.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데 그 밑에 가면 이제 목적, 필요성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걸 판정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거를 판정해야 되냐면 모든 지역의 개별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주택들이 있었을 때요. 이 주택들의 개별 가격이 있죠. 얘는 얼마고 얼마고 얼마를 정해질 때는 이 가격 수준 하에서 정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우리가 도출을 해야지만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구체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가격 수준의 판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목적의 필요성에 보시면 양가로 3번에 인근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판정해서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의 평균적인 가격을 우리가 판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동의수요권을 판정해서 사례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들의 지역적인 범위, 사례 수집 범위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일반적인 주택이라고 그러면요. 인근 지역이라고 그래서 얘하고 어떤 이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동보다도 훨씬 작은 규모에서도 사례를 구할 수 있는데 얘가 만약에 중소규모의 상가나 공장 같으면은 그런 이제 동네 정도인 부분에서는 사례를 구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게 가져가야겠고요. 만약에 백화점이나 뭐 대형 뭐 마트 같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요거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범위를 넓혀도 사례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면 시 전체를 아니면 주변 어떤 도시까지도 우리가 사례 수집의 범위로 확인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사례 수집의 범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면요.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일단의 지역이 있고요. 여기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대상 부동산이죠. 대상 부동산 기억하시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줄여서 우리가 대상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평가사는 이 물건의 가치 추계를 의뢰받았는데 그러면 얘가 어떤 용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변 부동산들의 최이어 이용 상태가 어떤 건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 주택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평가사는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단독주택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제2종 전용 주거지역,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제 분류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요 주거지역이라고 명시하는 게 이게 표준적 이용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평균적인 이용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요 주변에도 비슷한 규모의 주거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이라는 게 여기보다는 좀 좋아요. 예, 그럴 때 이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00에서부터 3,000선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이 지역에서는 주거 환경이 떨어지니까 여기 있는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우리가 추정해 봤을 때 한 1,800에서 한 2,300선에서 이렇게 조성이 돼 있다. 그러면 요게 바로 뭐냐면 가격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라는 건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주는 종합적인 지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개별 부동산의 가격은 요 가격 수준 안에서 도출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있으면 먼저 우리가 무슨 분석을 해야 되냐면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개별 분석은 왜 해줘야 되냐면 그 얘기는 이렇다는 얘기죠. 얘가 주거지역에 있다고 해서 여기 있는 이 부동산이 반드시 주택이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개별 부동산마다 최이호 이용 상태는 다 틀리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무슨 분석을 통해서 개별 분석을 통해서 얘 자체의 최이호 이용 상태는 어떤 것인지 그걸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지역 분석 다음에 개별 분석이라는 걸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역 분석의 대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구성할 수 있죠. 이 대상 안에 가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인근 지역이에요. 인근 지역. 자, 여기서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요. 감정평가 규칙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색을 달리해서 명시가 되어 있죠. 449페이지에. 인근 지역이란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요.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고 했을 때 이 지역 요인이라는 것은요. 그 지역의 뭐 사회적, 경제적, 그 다음에 행정적인 이런 위치가 일단 동질적이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기상 상태 있죠. 눈이 많이 오고 있다, 비가 오고 있다, 그럼 같이 우산 쓰고 같이 눈 맞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으면 아이들 다 그 학교에 이제 통학을 시키는 그런 같은 권역이 있는 데를 인근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례를 수집할 때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게 되면 그러면 이 비교는 안 해도 돼요. 이걸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대상에서는 인근 지역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근 지역의 특징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3번에 그 미음에 보시면 인근 지역은 도시 농촌과 같은 종합 형태로서의 지역 사회에 비해서 작은 생활권에 속한다고 그랬을 때요. 이게 행정상의 단위인 동보다도 훨씬 작은 규모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같은 동에 있다고 다 주택은 아닌 거예요. 그죠? 같은 동에 안에 있어도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범위는 훨씬 더 좁은 형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어떻게 한번 나온 적이 있냐면 같은 동에 있으면 인근 지역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대한 경계가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경계를 나눌 때 만약에 철길을 사이에 두고 또는 강을 사이에 두고 나눠져 있으면 경계가 이렇게 구분하기는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애매모호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인근 지역의 어떤 표준적인 이용이 있죠. 주택을 중심으로 돼 있으면 길 건너에 있는 주택까지는 포함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4번 비읍 시옷에 보시게 되면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가 물리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는 표준적인 이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인근 지역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요, 사례는 수집하기가 좋은데 이게 지역 간의 어떤 차이가 라는 게 조금씩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례 어떤 정확도는 좀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근데 인근 지역의 경계를 좁게 가져가게 되면 사례를 구하기는 어려운데 구할 수만 있다 그러면 정확도는 좀 높아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유사지역이에요. 예, 유사지역에 대한 요 정의도 요것도 감정평가 규칙에서 나와요. 우리 이제 교과서 뒤에 가시면은 감정평가 규칙상에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그거 하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대상부동산이 속하 있지는 않고요.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유사지역은요,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인근 지역과 인접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예. 여기가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뭐한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서울이 있죠. 예. 그러면 이쪽에 일산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 평촌이 있어요. 둘 다 신도시 개념이죠. 예, 그러면 평가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만약에 평촌에다가 주거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일산에도 주거를 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범위를 넓혀보게 되면 얘하고도 서로 유사지역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상부동산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인근지역, 여기 유사지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리적으로 반드시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 범주가 동일 수도권 안에는 소재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사지역이라는 거는 대상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고요.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 유사지역의 사례조례는 인근지역의 사례조례와 함께 감정평가에 활용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속해 있는 게 인근지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에 대한 가격 수준을 파악하려고 그러면 유사지역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래서 유사지역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45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했느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명시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동일수급권이죠. 예, 여기 요 수급권이라는 거는 시장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장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의의를 보시게 되면 동의수급권에 대한 요것도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그래서 이 정의관계도 한번 출제했고요. 여기 동의수급권에 대한 것도 지문으로 이렇게 활용했으니까 그래서 동의수급권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가 존재하고요. 가치 형성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공역을 우리가 동일수급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인근지역하고 이제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제일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근지역하고 유사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동일수급권의 범위를 용도별로 보면은 어디까지를 기준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주거지 같으면요, 통근이 가능한 범위. 그렇죠? 예. 그 얘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에 만약에 직장이 있으면 여기도 주거를 정할 수 있고 여기도 주거를 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뿐만이 아니라 서울 근교의 요 위성도시 있죠. 1시간 거리 내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는 다 하나의 시장 권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범위는 축소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주거지에서는 혹시 물어볼 수 있으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를 좋은 대학교에 보내는 게 또 목적인 부모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남의 8학군 정도만 주거지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는 뭐를 기초로 성립하냐면요, 배후지 앞에서 배우셨죠? 상권이라고.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죠. 그런데 고도상업지역이라는 건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백화점 같으면은 얘네는 이렇게 넓은 범위를 배후지를 생각해서 성립이 될 거고요. 동네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 주변만 우리가 대상으로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상업지에 대한 거는 이제 배후지를 기초로 성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도상업지역은 광역적인 배후지를, 그죠? 보통의 상업지역은 좁은 배후지를 기초로 해서 동일수급권의 범위가 설정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업지 같은 경우는요, 제품 생산과 판매 비용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서 정하는데 이거는 번역 자체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딱 한 번 정도 인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도시 근교에 있는 공장들은 대신에 도심에 납품한다 그러면 도심에 가까운 곳에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제품을 생산해서 이제 여러 곳으로 수출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비용 절감 등의 문제로 해서 공장들이 한쪽에 모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 공업지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판단할 때 그냥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인천에 가면은 남동공단이 있어요. 그 남동공단 안에 이제 공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인근 지역이 되는데 유사 지역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남동공단 정도에 된 게 인천 주변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안산에 가게 되면 뭐 시화공단, 반월공단이 있거든요. 그런 평가사는 거기를 또 유사 지역으로 보고 이렇게 비교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왜? 같은 수도권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후보지하고 이행지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요. 후보지, 이행지 앞에서 용어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후보지와 이행지.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의 가치라는 거는요, 이런 얘기죠. 농지 지역에서 무슨 지역으로? 택지 지역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택지 후보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농지보다는 택지 있죠. 그러면 현재보다는 앞으로 바뀌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동의소유권의 범위를 판정하는 게, 그러니까 농지의 동의소유권의 범위의 판정 기준하고 택지의 동의소유권의 판정 기준이 서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됐으면 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도가 낮을 경우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 정권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여기 뭐 그린벨트가 있었는데 해제해서 또는 농지를 택지로 전용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무리한 발표다, 계획이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그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당분간 여기 현재 농지가 그대로 농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면 그냥 전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후보지나 이행지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후보지하고 이행지에 대한 거는요, 그 토지가 이 전환 또는 이행될 것으로 보이는 토지의 종별 동의수권을 기초로 하는 얘기는 후 바뀌는 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성수도가 낮을 때는 전을 기준으로 파악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451페이지에 가면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라고 있는데요. 자,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인근 지역은 계속 변화가 발생하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이게 시험상에서는요 자주 인용이 되지는 않고 오래전에는 이제 많이 인용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요 사이클이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성장기하고 성숙기하고요, 예, 그 다음에 쇠퇴기. 제목이 거의 설명해 주는데 여기가 주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 쇠퇴기에서 뭐가 발생하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다음 단계는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천익이 그 다음에 악화기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 있고, 전체에 대한 수명을 한 100년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가 아니라 서구 애들 사고, 그렇죠? 예,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사고에서 조성이 되면 한 100년 이상의 수명을 갖고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장기라는 것은요 이 지역이 이제 변하는 시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시기가 성장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가치 있죠. 이게 이제 한참 올라가는 시기가 성장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기가 도래하는 게 한 10에서 한 15년 정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가 된다는 얘기는요 어느 정도 이제 지역 기능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제일 높게 형성이 될 때고요. 그 다음에 쇠퇴기를 들어가게 되면 조성이 된 지가 한 40에서 50년 정도 될 때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상당히 떨어질 때죠. 그러니까 이때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예, 그러면 천익이 악하기로 가고, 요때 이제 여가가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하향 여가가. 그러니까 상위 계층들이 좀 더 주거 환경이 좋은 쪽으로 이주하고, 예, 좀 더 소득이 낮은 계층이 유입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천익이 악하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기, 성숙기, 그 다음에 쇠퇴기, 예, 그 다음에 천익이, 악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런 내용 정도에 대해서는 제목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예,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별 분석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적인 이용을 전제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체화시키는 걸 개별 분석이라고 하고요. 개별 분석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하고요 대상 부동산의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하고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만약에 전부 다 이렇게 주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주거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여기 있는 대상 부동산이 주택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게 세탁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얘가 편의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을 따로 또 해야 된다라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 시험상에서 꾸준히 인용되는 게 뭐냐면 예, 거기 453페이지에 가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가 있어요. 예, 거기에다 이제 별표 하나 하고 이제 기억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행 분석이 그게 지역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격 수준이 판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그 전체적인 분석이고요. 이게 거시적인 전체적인 분석이자 이게 거시적인 분석이라는 거. 이것도 바꿔서 주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해당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해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게 주 목적이다. 예, 근데 후행 분석이라는 건요. 예, 요게 개별 분석이고요. 그래서 얘는 부분 분석이자 예, 미시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토대로 해서 대상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 수준이 먼저 주어져야지만 개별 부동산의 가격이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린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기초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굳이 이제 글자를 딴다 그러면요. 예, 그래서 선행 분석, 지역 분석,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그 다음에 후행 분석이 개별 분석, 최유효 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한다. 그래서 이런 요건으로 해서 예, 요거를 바꿔서 내요. 요거를 선행 후행도 바꿔서, 선행이 만약에 개별 분석이면 틀리죠. 예, 그래서 그렇게도 출제하고요. 예, 지역 분석이 부분 분석이자 미시적 분석이면 틀리죠. 예, 최근에 가장 그렇게도 나온 거죠. 표준적 이용, 최유효 이용을 바꿔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요건하에서 언급이 되니까 예, 저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는 예, 해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만 뒷받침이 되면 왜 지역 분석을 먼저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왜 가격 수준이 먼저 도출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그래서요. 465쪽에 있죠. 자, 그러면 이 감정평가 방식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 보시는데, 자, 이게 이제 시험에서는요, 매년 출제는 돼요. 이 감정평가 방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감정평가 방식에 대해서 예, 페이지는 이제 400 보시면은 예, 65페이지에 예, 명시가 되어 있죠. 예, 이 방식은 크게 나누면요,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고요. 얘는 시장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수익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평가 대상 부동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에 대한 가치를 구할 때 원가 방식의 사고는 뭐냐면, 이러한 건물을 지금 지으려고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그죠? 야, 이거 건축비가 5억 들어가겠네. 그 5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요즘 이 정도 규모의 건물 지으려고 그러면 한 8억, 1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걸 기준으로 이 가치를 구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현재 이 건물을 지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사고가 그게 원가 방식의 사고고요. 그러면 근데 비교 방식의 사고는 뭐냐면, 이 자체로부터 구하는 게 아니고요. 얘하고 시장에서 유사한 규모의 건축물이 있죠. 얘가 시장에서 만약에 한 10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으면 얘도 한 10억 정도는 할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게 그게 비교 방식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거의 설명해 주죠. 그런데 수익 방식의 사고는 뭐냐면요, 얘를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짓는다, 아니면 주변 부동산과의 비교가 아니라 얘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크기를 가지고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으로부터 임대 수익이 많이 나오면요, 가치가 비싸게 평가되는 거고, 임대 수익이 적게 나오면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에 기초해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렇게 하게 되면 드링크 이름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카드 이름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수수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물어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3방식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3방식의 구분이라서 박스에 되어 있죠. 원가 방식에서는 원가법하고 적산법이라고 있어요. 이 안에서는 가액을 구하는 게 원가법이고요.
예, 그 다음에 임대료 또는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제목만도 출제해요. 그래도 여기도 가액을 구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 예, 그 다음에 임대료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임대사례 비교법. 예,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요. 예, 수익환원법. 예, 그리고 이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을 수익분석법이라고 이렇게 해요. 예, 이런 것도 제목에서 출제를 했던 선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에 대한 걸 기준으로 이제 정리하셔야겠는데, 자, 그럴 때 이제 왜 이게 박스에다가 왜 용어가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게 뒤에 가면 감정평가 규칙상에 용어 정리가 나와 있는데 그 용어도 물어봐요. 물어볼 때 이런 거 바꿔서 물어봐요. 원가법이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다 하면 틀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용어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게 적산 이 가액이라고 그러고요. 예, 이거를 적산 임료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구하는 거를 비준 가액, 이거를 비준 임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구한 거를 수익 가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이거를 수익 임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평가사들이 산정한 내용에서 이 적산 가액, 비준 가액, 수익 가액은요. 요거는 우리가 시산 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산 가액이라는 건요. 평가사가 시범적으로 구한 거예요. 이게 최종 가격이 될 수는 없는 게 뭐냐면 원래 거기 시산 가액의 조정에 보면 삼면 등가성의 원리라고 돼 있죠. 그게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다 같아진다는 사고예요. 그런데 그거는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이고 현실 시장에서는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이 현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는 항상 일치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게 여기는 삼면성에 대한 어떤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삼면성에 대한 부분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될 때 이 시산 가액을 뭐만 유념하시면 되냐면 이 조정할 때 산술 평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로 구한 가액이 1억, 예로 구한 가액이 1억, 예로 구한 가액이 1억이니까 전부 3억이잖아요. 나누기 3 해서 1억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산술 평균이 아니라 가중치를 줘서 가중 평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시험에 잘 쓰는 거예요. 산술 평균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조정해서 최종 가치를 도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467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시산 가액의 조정에 밑줄 쳐 있죠. 선방식에서 결정된 가격을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 물건의 성격이나 평가 조건, 자료의 신뢰도를 검토해서 가중치를 두어서 조정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해서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산가액은 뭘 해야 된다?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감정평가업자는 주된 방법을 적용해서 감정평가해야 될 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할 때는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을 해서 격차를 조정을 해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은 이 얘기를 바로 들으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방시에 대한 걸 들으실 때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기 때문에 조정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해서 467페이지 하단에 있죠. 거기 보시면 1번에 삼정평가 삼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그 다음에 시장성에 그죠?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그 4번 지문에 시산가액의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산술 평균하는 방법만 인정이 된다니까 걔가 틀린 거죠. 가중치를 둬서 우리가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내용 자체는 감정 평가론이라고 해서 이론을 항상 어렵게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의 이해만 하셔도 이론은 우리가 맞춰갈 수 있다. 계산도 항상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정리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가 방식서부터 해서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